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이죠.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호ldings 김선용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추정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이제 중국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첫 번째 이슈, 이번 주 토요일 시진핑 주석의 집권 3기 공식 출범을 알리죠. 중국 양회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수급 상해주만 보더라도 시장은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만연하다는 걸 아주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 중국 양회,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김선영 대표님? 네, 이번 주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체제를 완비할 중국 양회가 오늘 4일부터 이제 베이징에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중국 공산당 당회에서 당 총서기로 재선출된 시 주석의 국가주석직 3년임 그리고 이제 국가 부주석, 총리 등 정부 고위직 인선안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자리인데요. 시 주석의 당정 체제를 이제 정비 거의 마무리되겠죠. 이에 따라서 집권 3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행사 같은 경우는 매년 행사 이제 진행되는 행사인데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시도하는 첫 해에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에 좀 많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번 양회와 관련해서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 그리고 이제 석유 화학 업종 이쪽이 이제 중국 양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수요 회복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양회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아마 제시를 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률을 얼마를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달성을 위해서 분명히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 직접적인 효과를 이제 철강과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업이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결과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강조를 좀 많이 드려왔었던 기업이었고요. 간단히 의견 드리면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지금도 적절한 시점에 한번 주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이에는 조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오히려 MSCI 리밸런싱이 되면서 우리나라 쪽이 좀 더 수급적으로 외국인 수급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 여기까지 연결하셔가지고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 부진 철강 석유 업계에 지금 촉각이 곤두서 있는 시장. 어제 사실 시장은 중국 경제 재개 기대감 속 철강주와 화학주가 펄펄 날았던 하루였는데요. 사실 중국 정부가 12월부터 경제 재개 리오프닝 하겠다라는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클리컬 업종들 꿈쩍도 안 하다가 이번에는 중국 PMI 통계를 보고 환호를 했던 것 같아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소장님. 네. 어제 우리 시장 참 좋았죠. 그래도 미국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10포인트가 넘는 그런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방금 소개해 주신 철강, 유화 정말 눈에 돋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철강, 동국제강, 현대제철 5,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유화주도 마찬가지죠. 이소화학이라든가 대한유화 등이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내일부터죠. 이제 시진핑 집권 3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 총리가 내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데요. 리창 전 상하이 당 서기가 이제 총리로 넘버 2가 되겠죠. 이제 거의 내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의 중국은 삼각체제였죠. 다시 말해서 태자당 그리고 또 공청당 그리고 상하이방이라는 이런 어떤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가지고 약간의 집단 체제식으로 왔는데 시진핑 3기는 뭡니까?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시진핑 단일 체제가 됐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약간 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최근 시진핑이 이런 말 했어요. 경제의 정치화를 반대한다. 이게 뭡니까?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이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라인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국을 배제시키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미국과 중국의 아주 치열한 각축이 일어나지 않은 업종, 그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철강, 화학, 그리고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와 관련된 업종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클리컬 업종이죠. 철강, 화학, 자동차를 좀 주목해보자라고 남민호 소장님이 정리해 주셨는데요.
자, 사실 이번 4일부터 개최되는 양회에서 우리는 소비 진작과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리오프닝 섹터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인 호장님은 시클리컬 업종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윤여민 팀장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뭐 시클리컬 업종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최근에 좋습니다만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저는 이제 화장품, 이제 소비재 쪽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1월에 먼저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쪽으로 해서 한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잠잠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양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내수 진작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여기에 따라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좀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구간은 제가 볼 땐 화장품 소비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좀 클리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좀 실적을 먼저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4분기 같은 경우 지금 연결 매출 기준으로 한 730억 정도, 그다음 영업이익은 한 52억 정도를 달성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그래도 한 두 자릿수 이상의 좀 성장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북미라든지 동남아 여기에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지금 점유율 확대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기조가 분명히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숫자가 찍히는 기간은 분명히 2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수요에 대한 어떤 분명한 좀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북미라든지 동남아의 시장에서 어떤 매출세는 좀 견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화장품 섹터 중에서도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앞에서 한 차례죠. 이제 좀 제가 볼 땐 시세가 났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숫자를 제가 볼 때는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종목에 대한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가 찍히는 쪽을 주목해보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화장품 쪽, 색조 쪽, 클리오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 외에서 일제히 들썩였던 정부 정책 테마. 중국 양회를 앞두고 지금 중국과 한국 정부의 정책 기대감을 동시에 받아갈 수 있는 저출산 지원 정책 테마가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또 하나의 테마는요. 원격 의료 섹터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정부의 의료법 개정이 예고가 됐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비대면 진료 이제 좀 제도화가 되는 겁니까? 네, 사실 뭐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한시적으로 허용됐었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하고 그 핵심의 어떤 의료기기나 뭐 희귀 난치 질환 등 신약 개발 등에 대한 어떤 평가, 심사 과정도 이제 단축한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사실 뭐 현재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코로나 국면에 한시적으로 일단 허용이 잠깐 된 상태인데요. 이것 때문에 조만간 만약 감염병 경보가 이제 심각 단계에서 해제가 되면은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시행될 법적 근거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6월 달을 목표로 이제 비대면 진료법 법제화를 위해서 이제 의료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제일 이제 걸렸었던 게 의사협회와의 어떤 문제였었는데요. 이미 일단 좀 살펴보니까 지난달에 의협과 비대면 진료 기본 방침에 대한 합의는 일단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본 방침에 대한 합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더 이루어지고 이게 실제로 비대면 진료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조금 험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정부가 조금 뭔가 이 정책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때 좀 뭔가 많이 좋은 혜택을 받고 국민들도 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번에는 좀 법제화하는데 타이밍상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관련된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법제화가 되고 의사협회와 어떻게 이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외에서 들썩였던 종목들이죠. 인성정보, 소프트센, 비트컴퓨터 같은 이런 정부 정책 테마는 테마성 이슈로 좀 변동성을 확대하는 만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이슈도요. 정부 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조용했던 메타버스 테마. 지금이 좀 매수 적기일까요? 정부가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혁신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메타버스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 개선 과제를 한 30개 정도 뽑아가지고 혁신에 나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진짜 중요합니다. 메타버스가 뭐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쭉 이제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정부는 민간 중심의 자율 규제, 그리고 이제 신사업 여건을 고려한 최소 규제, 그리고 기술과 서비스 발전 촉진하는 선제적 규제 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범 분야 공통 과제와 문화, 교통,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별 적용 과제를 15개씩 선정하고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메타버스의 정의 및 정책적 지원 근거를 담은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을 이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메타버스와 게임을 구분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고
메타버스 내 NFT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이 역시 당장 관련주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직까지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못해요. 뭐 이제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예전 거랑 뭐가 다르지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뭔가 새로운 어떤 개념이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앞으로 이제 정확하게 법제화시켜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유비쿼터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유비쿼터스 세계로 가자라고 했었는데 그 단어 이제 안 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실은 이제 미국의 페이스북이란 기업이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좀 이제 신중하게 나가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그냥 예전에 뮤비쿼터스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이제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쓰일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챗 GPT 인공지능 관련주 2차 전지 소재 폐배터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아주 철저히 소외됐던 테마 메타버스 관련 종목. 지금 AI 관련주와 2차 전지 소재주들의 고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메타버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는 분명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어떤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컨텐츠도 좋겠습니다만 좀 하드웨어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이제 나무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XR 관련돼서 지금 생태계가 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드웨어 기계 쪽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협업이 좀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스페인에서 이제 모바일 월드 컨커런스 지금 2023이 좀 펼쳐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사실 빅테크들의 좀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퀄컴 같은 경우가 이제 XR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과 협력한다는 어떤 얘기가 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XR 관련돼서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연결성에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통신사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XR 기기에 대한 어떤 보급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생태계 자체는 좀 상당히 커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나무가란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라든지 3D 센싱 모듈을 좀 개발하고 이제 생산한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는 분명히 XR에 대한 어떤 수혜는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자율주행 쪽으로도 좀 이제 좀 포트폴리오가 좀 어떻게 보면 확산될 수 있는 좀 그러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뭐 작년에 좀 실적도 나왔는데요. 일단 뭐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3억 정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전년 대비 41% 증가한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탄탄한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 너무 이제 고포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부분 다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 그 안에서 또 실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목 선별이 가능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 접근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제 하드웨어 쪽에 관련된 XR 기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는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에서도 하드웨어 쪽을 좀 주목해보자. 나무가를 긍정적인 진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 규제 혁신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해서 규제 혁신 개혁안도 발표가 되거든요. 로봇주들의 움직임도 좀 주시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테마성 순환 매장세가 활발한 가운데 우리는 또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완성차 섹터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지는 이슈. 미국에서도 국내에서도 잘 팔렸다. 현대차, 기아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 미국 2월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는데 국내 시장에선 또 전기차가 그렇게 잘 팔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그 현대의 상용 트럭의 대표죠. 포터하고요. 또 기아의 봉고 전기차에서 자동차 간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녹색이 아니고요. 파란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근에 판매되는 현대의 포터 EV나 기아의 봉고 EV는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치가 작년 11월 달인 14,800대였는데요. 금년 2월 달에요. 전기차 판매가 16,500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상 최대치 판매 실적을 넘어선 겁니다. 신기록을 내세웠다는 얘기는 뭐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 크다 이렇게 결론 짓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작년 연말에 혼다를 제치고 해외 수입차에서는 현대가 2위를 차지했는데 이제
도요타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도요타가 15만 대, 현대가 12만 대죠. 제가 볼 때 저거 몇 년 안 걸릴 겁니다. 뭐 올해였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저는 2, 3년 내로 아마 미국에서 도요타를 현대가 이기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현대는 미국, 중국, 유럽을 넘어서서 드디어는 인도와 동남아 시장까지 세계 4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이쪽에 발을 뻗었습니다. 어제도 소개해 드렸죠. 방글라데시의 조립 부품 공장, 그러니까 완성차가 가는 게 아니고 부품이 가가지고 조립해서 판매하는 그 시장을 방글라데시에 진출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전 세계 5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가 저는 머지않아서 3위로,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 탑 랭크, 즉 1위에 올라갈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다. 요즘 현대차 주가가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뭐 저점 대비해서 저점 15만 원대 비해서는 조금 오른 게 맞습니다. 어제 종가가 17만 8천 원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PBR이라든가 파워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됐다. 여전히 현대차에, 그리고 현대 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소재에 관심 가셔야 된다. 결론입니다. 반도체를 25%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2차 전지 10%, 그리고 자동차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10%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 관련 종목들, 뭐 자동차 부품까지요. 전체 포트의 한 10% 비중은 가지고 가자. 긍정적인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자동차 봤으니 반도체 우리 안 볼 수가 없겠죠. 마지막 기사, 감소하고 또 감소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액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무역 수지 1년째 적자 행진이라는 불명예 가운데는요, 우리 7개월째 감소 중인 반도체 수출액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다를까요? 시청자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월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이 자그마치 무역 적자가 170억을 넘었다는 그런 매우 마음이 답답한 그런 소식 전해지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당연합니다. 반도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반도체 수출이 그만큼 어려워졌다고 보는데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분기에 우리 반도체의 매출이요, 수출이 아니고 전체 매출이 약 30%가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 4분기에 반도체의 핵심인 D램 가격이요, 3.4달러에서 상반기에 3.4달러였는데 하반기 들어서 얼마까지 내려갔냐? 1.8달러까지. 가격이 40%가 넘게 하락했어요. 결론이 뭐냐? 물량은 30% 줄고 가격은 40%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급락세를 보였고, 그 파장으로, 그 파급 영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적자가 170억 달러 넘어서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쁠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 불거지고 있는 챗GPT라든가 AI, 새로운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렇죠. 고성능 D램 반도체 아닙니까? 당연지사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고성능, 성능이 좋은 D램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2분기부터는 그러니까 4월부터죠. 2분기부터는 드디어는 반도체 매출이 하락세에서 횡보 내지는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반도체 주가를 꾸준하게 매입합니다.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겠습니까? 분명히 반도체가 2분기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 업황은 안 좋겠지만은 반도체 주가는 이제 저점권을 돌아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분기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AI 챗 GPT 관련해서도 반도체 칩 수요 증가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도체 섹터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사실 지금 탑픽 종목을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현금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팔로우 해볼 만한 반도체 관련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이제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맞아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상당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일단 업황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 메모리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리사수 CEO죠. 지금 이제 이
AMD CEO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설을 통해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이제 어떤 용어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10월에 이미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메모리보다 좀 정보 처리할 때 좀 85% 이상의 좀 전력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인해서 메모리에 대한 R&D 같은 경우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고용량 AI 모델을 위해서 프로세싱 니어 메모리 솔루션도 좀 개발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상당히 좀 이 메모리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뒷단에서는 지금 R&D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이제 또 하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차량용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TSMC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저전력 반도체를 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 좀 상당히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암바렐라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메모리, 낸드 플래시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그 밑단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좀 메모리 관련된 R&D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이제 AI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고전력 반도체, 여기 또 차량용 반도체까지 반도체 제가 볼 때는 업황 자체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 개발, 또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제가 볼 때는 GPU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어떤 수요를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에 대한 트리거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베타가 좀 상당히 강한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